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아이들의 등하차를 돕고 있는데요. 약속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간 유치원이 적발됐습니다. 여수 오동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석유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기관장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 일정이 돌연 5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케이블카 공정에서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해외 기술진의 방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은 극한직업과 명랑 등 1,000만 관객을 유치한 영화 촬영지로 최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승합차 등을 이용해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아이들을 태우거나 하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갔다면 어떨까요? 전남의 한 유치원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려두고 가버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유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4일입니다. 장흥으로 이사온 고 씨는 6살 난 딸아이를 이날 처음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등교시켰습니다. 하교 시간, 집 앞에 도착한 차량 안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병설 유치원 차량이 오후 5시 내외에 아이를 집 근처에 내려줘야 합니다. 확인해보니 아이는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이미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차량 안전요원도 아이들이 내릴 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출도 좋아하고 활발한 애가 웃지도 않고 풀이 죽어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애가 막 배도 아프다 그러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자면서도 계속 흐느끼고. 더 큰 문제는 당시 학교에서 아이를 잘못 하차시킨 것을 안 뒤에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담임교사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아이 때문에 퇴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까지 끊어버렸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안전요원이 6살 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을 착각하고 잘못 내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후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분 아까 여기 있지만 소속이 이제 저희들이 인차를 해줬습니다. 저희 학교 소속이 아니고 이제 우리 학교 유치원에 3월 14일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좀 한 겁니다. 교육당국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학부모가 이 사실을 전남교육청과 장흥교육지원청에 먼저 알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황당한 답변뿐이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이 같은 대응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데다 당시에도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이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르는 곳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느꼈던 공포심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섭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여수 오동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석유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구조됐습니다. 숨진 선원 2명은 전날 밤 당직 근무를 서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오전 5시 34분쯤 여수 오동도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지 14분 만에 석유 운반선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선원 2명이 자고 있던 2층 침실에서 시작된 불은 3층 조타실까지 금세 번졌습니다. 선장 김모 씨는 이상한 냄새를 확인하고 곧바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야간 당직 근무를 섰던 갑판장과 갑판원 2명은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선장을 포함해 4명이 구조됐지만 기관장 김모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급하니까 쫓아 내려가려고 문을 탁 여니까 피는 거야. 막 연기하고 막 같이 막 웃고 나고 같이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연기 한 2번 마시고 나도 막 전신이 이렇지.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해경 경비정과 구조대, 소방정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 운반선 화재 특성상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 진압 작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판 위 기름에 붙은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고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에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화물칸에는 벙커CO 5,000리터와 중유 5,000리터가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불이 옮겨 붙지 않아 해상 오염이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양 오염은 없으며 경비정, 항공기 등을 이용 HR 후 오염 확인 시 방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고 초기에 사고선의 선체 온도가 너무 높았고 사고선 선종이 유조선인 관계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 시 초기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유 운반선은 여수 해양조선소로 예인됐고 선장과 선원 2명은 해경에 소환된 상태. 해경은 2층 침실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 일정이 돌연 5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케이블카 공정에서 특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 기술진의 방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일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4월 19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일은 당초 4월 19일로 예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주요 거점마다 홍보물을 내걸고 해상 케이블카의 개통일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공식 개통일을 2주 뒤인 5월 3일로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목포시에 보냈습니다. 특수 공정을 담당할 해외 기술진의 방문 일정이 지연되고 승강장 내 외부 공정도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공정률은 95%. 앞으로 캐빈을 운송할 삭도의 양쪽 끝부분을 매듭 없이 연결하는 작업과 종합 시운전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포마사에서도 몇 명이 없고요. 요거는 로퍼 제작사에서 꼽니다. 한 달 전부터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하루 늦어지고 여기서 이틀 늦어지라면은 일주일 늦어지고 이런 거는 뭐 대반사더라고요. 당초 종합 시운전은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술진이 언제쯤 귀국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승강장 공정도 일부 지연된 만큼 목포시는 개통을 앞두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개통일만 벌써 2번째 번복하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오락가락하는 발표에 시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과 명량,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두 영화 모두 광양에서 촬영한 영화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영화의 인기에 비해 관련된 관광 자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의 격투 장면과 명량의 해전 장면은 모두 광양항 일대에서 촬영됐습니다. 이들 영화를 포함해 지금까지 광양에서 촬영된 영화는 모두 29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영화가 유명세를 얻자 광양시는 최근 시를 각광받는 영화 촬영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관객 영화 촬영지라는 수식어에 비해 영화와 관련된 관광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인기를 얻은 극한 직업과 택시 운전사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광양항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 관광객이 찾을 수 없습니다. 전체 분량의 약 70%가 촬영된 영화 명량의 경우에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광양항 해양공원에는 명량 촬영지 포토존이 마련됐지만 이를 찾는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영화에 등장했던 깃발을 재현해두고 관련 전시관을 마련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해남과 촬영 세트장을 복원해 명량 관광 코스 테마를 운영하는 완도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광양 지역 상공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광양에 와가지고 촬영을 많이 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정작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안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이게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어떤 촬영지라는 장소나 어떤 모든 세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에 이렇게 활성화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 영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는 영상산업을 바탕으로 한 테마 상품 개발이 꼽힙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영화 촬영지를 테마로 한 관광지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처럼 드라마 촬영장이나 영화 촬영장을 직접 이렇게 지어주고 했던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것들이 상당히 지자체에 부담으로 왔고 나중에 그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되버리거든요. 그게 관광 지원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거다. 광양시는 현재 올해 크랭크인 예정인 또 다른 영화 촬영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창출이 광양시 민선 7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영상산업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에코트랜스가 순천 국가정원 인근에 설치한 무인 궤도 열차 스카이큐브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순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정환 기자, 일단 스카이큐브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는 무인 궤도 열차입니다. 2013년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2년 전인 2011년에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코트랜스가 30년간 운행한 뒤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하면서 2014년 완공돼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에코트랜스는 예산 610억 원을 들여서 정류장 2곳을 만들고 4.62km 구간에서 스카이큐브 차량 40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코트랜스는 왜 순천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건가요? 네, 스카이큐브는 손익분기점이 한 해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면서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했고요. 적자가 반복됐습니다. 에코트랜스는 협약 초기에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5년간 쌓인 적자가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8만 5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매출액은 1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지난 5년 동안 투자 비용에 대해 순천시가 분담할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수익 1,300억 원 등 모두 1,367억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난 18일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카이큐브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순천시는 에코트랜스가 적자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에코트랜스가 2013년 스카이큐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스카이큐브를 타고 습지로 갈 수 있게 습지 주차장을 없애고 스카이큐브 이용료를 국가정원 입장료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자가 발생하면 부담금을 지원해달라고 순천시에 요청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협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입장을 2013년 에코트랜스 측에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에코트랜스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에코트랜스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협의는 있었지만
협약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운영을 해보고 주차장과 입장료, 투자 부담금 등 지원 내용을 2년 뒤에 협약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합의서가 작성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은 협약에 관한 합의서를 변경하려면 포스코 이사회 승인과 채권단의 승인 등 선행 의무 조항이 이행돼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협약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만큼 순천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7년부터 매달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순천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순천시의 늦은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트랜스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한상상중재원에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에코트랜스는 순천시가 2011년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단에 책임이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중재 판정인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에서 추천한 인사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재 신청 접수 후 3개월 안에 중재 판정을 하게 되고요. 3번에 걸쳐 판결하는 일반 소송과 달리 중재 판정 결과는 단심제, 한 번에 결판이 나게 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쯤이면 스카이큐브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운영 손실에 대해 어떻게 보전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스카이큐브 사안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은 손해배상 개념이 아닌 협약서상에 해지 시 지급금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 해지에 대한 지급금을 순천시에 청구하고 있다며 협약 내용이 핵심이지 대기업 횡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과실이 더 큰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재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억 원대의 불법 해상유를 유통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51살 이모 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름 성분 분석표가 없는 해상유를 공급받은 뒤 성분 분석표를 위조해 기름 총 1,100만 리터, 100억 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황화물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불법 해상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지역 청년 일자리 체험 사업 내일로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 면접이 20일 화순에서 열렸습니다. 내일로 사업 수행단체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청년들이 1년 동안 근무할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난달 확정했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선발하기 위해 화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내일로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한 결과 22개 시군에서 87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9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선발된 청년 근로자는 기본 교육을 거쳐 이달 안에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는 매월 급여 220만 원이 지급되고 직무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2일 전남 청년 내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CJ헬로 아라방송이 주관한 제1회 순천 도시재생 미래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시 도시재생의 사례를 짚어보고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순천시는 민관협력에서 민민협력으로 주민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전남도 의원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리하는 문화관광체육부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일부 지역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 관광해설사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활동하는 관광해설가를 통합하여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는 지자체는 두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이 무안군을 찾아 장학금 1,000만 원과 사랑의 쌀 1,000포대를 기탁했습니다. 목무신 축협은 20일 김산 무안군수를 만나 장학금과 쌀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만식 조합장은 앞으로도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양돈농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산 관계자를 상대로 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하고 출입국 신고와 소독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발생국 농장 방문 자제와 식육 가공품 등 음식물 국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 국가는 중국, 몽골, 베트남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11회 순천향 매실마을 동네방네 매화축제가 오는 23일 월등면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흥겨운 무대 공연을 비롯해 매실 음식 전시와 매실 호떡 만들기 등 매실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려집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참가하는 매화 사생대회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 월등면 개월향 매실마을은 마을 단위로는 국내 최대 매실 군락지로 30만 평 부지에 펼쳐진 매화 물결이 일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전남 최초로 역도연맹이 출범하고 역도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연맹을 통해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둔 역도 선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훈련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에서는 현재 중고등부 6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횃불 릴레이 봉송 행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와 전남 동부보훈지청은 19일 오전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청까지 1.2km 구간에서 학생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횃불 릴레이 봉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면식에는 순천이 낳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남승용 선수의 조카 손녀인 남아린 씨가 애국가를 선창했고 5명이 횃불을 들고 뛰었습니다. 독립의 횃불 릴레이는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2,019명의 주자가 전국에서 이어달리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수많은 쟁점과 이야기거리를 남겼는데요. 서동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광주 법정에 진짜 말 그대로 서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좀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한 건 2018년 5월이었습니다. 그 2017년 4월에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때문이었던 건데요. 그 회고록에서 전두환은
그 조비오 신부가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가 1980년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 헬기로 시민들을 사격하는 그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발언, 그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그게 거짓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그 전두환은 이건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고소를 하셨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그 고소 대리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그간 그 5.18 비하나 북한군 개입설 그리고 전라도와 광주 시민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대부분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집단에 대한 표시를 했던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광주 사람들 이런 식의 비난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처벌을 못했던 것인데 이번 사건은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의 구체적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정해서 형사고소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소제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잘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사자 명예훼손 좀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게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그 우리 형법은 이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사망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는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사자의 인격적 가치는 여전히 보호돼야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처벌을 하는데요. 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허위의 사실이건 진실한 사실이건 간에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칫 진실한 사실도 처벌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사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그르칠 염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완용의 그 매국 사실을 누군가가 진실한 사실인 경우 이걸 발설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유족들이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자에 대해서는 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지난해 5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뭐 알츠하이머를 이용으로 나오지 않았고 또 올해 1월도 독감을 이유로 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3월 11일에는 출석을 또 했단 말이에요. 또 아니 어떻게 해서 또 출석까지 좀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또 이번 재판에서 또 어떤 내용이 좀 주로 오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된 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독감을 이유로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뭐 골프는 치러 다니면서 재판은 안 나오고 이런 행태들 계속 보였고 이번에도 뭐 독감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재판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런 재판 불출석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나온 거고요. 원래 형사재판 자체는 피고인의 출석을 해야 하는 거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적으로 재판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두환의 출석은 이제 그에 따른 것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뭐 전두환 범죄 사실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근데 이제 전두환 측에서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왔고 그날 재판에서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광주는 재판 관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형사소송법에 형사재판의 관할은 범죄지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그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이런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주지는 형사재판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 측에서는 이게 피해자의 관할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현재지도 아니고 범죄지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게 회고록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고 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적 행위는 언제도 이루어지는 거냐면 누군가가 그 책을 사서 읽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 책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게 되지 않는 한 광주도 당연히 범죄지로서 그 재판관에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대구에서 책을 사서 보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 거기서 고소를 했다면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아요. 그쪽에서 모르지 않을 텐데 자꾸 이걸 강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 좀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게 자꾸 이제 광주라고 하는 말, 광주에서의 재판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부각을 시킴으로써 뭔가 이게 보복적 목적에 의해서 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지요. 아니 그렇다면 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허위 사실, 고의성 이 부분이 좀 입증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혐의가 뭐 증거들에서 증명될 수 있을지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소 제기된 내용은 조비오 신부는 1988년 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저서나 또 95년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내내 헬기 사격이 있었다. 내가 그걸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공소 제기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전두환에 대해서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으려면 첫째 객관적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어야 돼요. 두 번째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조비오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건데 먼저 객관적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작년에 이제 그 지난해 9월 광주에서 현장 조사까지 했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쓴 조사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군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이틀에 걸쳐 공격 헬기 500MD와 UH-1H를 이용해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이런 표현들이 그 조사 보고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선덕 씨란 분이 당시 나도 헬기 사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최근에 했다라는 KBS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지금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들 그리고 전일 빌딩에 나 있는 그 탄원들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전두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이 강조 진압의 총책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죽었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최초 그 발포가 이루어졌던 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던 일, 헬기 발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압의 총책임자인 그 전두환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두환이 유죄로 인정되는 건 큰 문제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번 재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또 광주를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들도 사실은 곱지는 않았는데 예. 하필이면 또 그날 재판장에서 그 한마디가 또 명언으로 남아버렸어요. 왜 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상당수 광주 시민들이요. 그래도 39년이나 40년이나 지냈으니 이제 또 본인도 건강도 안 좋다고 하니 이제라도 와서 영혼 없는 말이라도 사과 한마디를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희망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상당수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런 사람이 저렇게 했겠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라도 좀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무참히 질빨려 버린 거죠. 그 태도, 그 단호함 속에서 그는 그 어떠한 죄도 그 반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나왔던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전에요. 그 전에 이 전두환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건데 그 민정기 전 수석 전 그 비서가 있습니다. 그 공보비서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 조비오 신부 관련한 회고록 부분은 내가 썼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쓴 게 전두환이 쓴 게 아니고 내가 썼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당시 조비오 신부나 피터스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성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헬기 사격을 찾고 있었다고 강조를 하길래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첫째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첫째는 전두환 회고록이에요. 민정기 회고록에서 그렇게 썼다면 모르겠으나 전두환 회고록에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록 전두환 회고록을 작성하는데 민정기 공보비서관이 일부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전체적인 예컨대 전두환이 직접 쓰거나 또는 전두환이 불러주는 거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민정기는 거기에 개입해서 내용을 약간 수정하거나 오탈자를 잡거나 즉 말하는 자 전두환의 사고와 의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 수정을 가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이런 역할을 한 게 이게 신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맡을 사자를 써서 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자예요. 그러면 사자에 불과한 민정기의 행위는 전두환의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어서 민정기가 이렇게 주장을 한들 자신들의 범죄를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을 지연하거나 또는 전두환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행태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관할 문제, 관할에 대한 주장이나 민정기의 주장이나 또 그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보인 그 강단 있는 거부감 뭐 이런 것들로 봐서 저 사람은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번에 그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하면서 5.18에 대한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의 여러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두환 씨의 힘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많이 또 좌지우지 됐을 것 같다라는 뭐 추측도 사실은 좀 있는데 빨리 그동안 해왔던 이런 일련의 행태들 이번 재판에 영향이 좀 많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5.18에 대한 진상은 어느 정도는 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규명되지 않았던 헬기 사격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그 규명 작업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재판의 그 쟁점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화 운동 역사에 있어서 한 역사의 기록이고 한 페이지입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떳떳한 그런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 사건은 그러나 반대편에서 보자면 군인이 정권을 잡으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총칼을 들고 시민들을 공격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군인이 자국민을 공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자국민을 향해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그 공격을 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심지어 비무장의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를 동원을 해서 공격 헬기로 총탄까지 쐈다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법원의 이제 판단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면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의 판단과 평가 속에 겸허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최소한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독일의 경우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부역이라 하더라도 끝끝내 단죄를 해왔고 그래서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의롭게 평가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친일 잔재도 청산하지 못했고 5.18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 3사람의 그 5.18 망언으로 이어지는 거고 아직도 지만원과 같은 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팔개치고 다니는 거고 이제 이런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여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로서 단지 지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헌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전당대회에서 표명표 얻어보겠다고 그 한쪽에 완전히 사고가 쏠려 있어서 누가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은 그 몇 사람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그런 식의 발언을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이게 슬픈 현실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국회의원 3인 또 이외에 그 외에 뭐 지만원 씨라든가 기타 5.18과 관련된 망언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소송 진행도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처벌을 받으려면요. 이게 사실 명예훼손 정도일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렇게 돼요. 당시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 일체,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처벌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라고요. 뭐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죠. 누가 손해를 당했는데 우리 모두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법적 실체로서 특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광주를 비하하고 했던 사람들이 처벌이 잘 안 되는 이유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계속 지금 40년간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사실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좌시해야 될지 이분들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이제 또 재판이 4월 8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이 재판 과정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이제 전두환 측에서는 공소사실 부인하는 거예요. 공소사실 부인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전두환 유죄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해서 하나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 두 번째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두환이 알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무죄를 주장하는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부인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조사 보고서, 특별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뭐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을 불러댈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의외로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왕 밝혀져 있는 역사의 진실이 더 이상 뭐 왜곡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우리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뭐 요거는 질문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또 이제 법조계 몸을 담고 계신 만큼 앞으로의 좀 전망을 한번 내놓으신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유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형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아까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는데요. 과거 그러나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돈 받아먹고 바위에서 떼어냈다는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로 점철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오랜 후에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징역 10월인가 선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징역이 1년을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사례를 보면 전두환에 대해서도 그 법정 구속, 실형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조현호에 비해서 워낙 고령이 돼버렸으니까 재판부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앞으로의 재판 과정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전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회의록의 사실을 부정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 4월 8일 바로 열리는 재판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재판 과정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다소 요란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봄비치고는 제법 양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낙석과 산사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나면 또 한 번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대 5m의 높은 파고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아침에 운전하실 때에는 서행 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